이 세션 발표를 맡게 된 입법 Q&A 대표 조정찬입니다. 저는 이제 공무원 생활을 좀 하다가 법제 분야에 좀 경험이 있다 해서 국회의원에서 중요한 또 영역 과제를 맡겨주셔서 연구를 수행했고 오늘 최종 보고에 겸해서 오늘 세션 하나를 맡게 됐습니다. 제가 맡은 세션 제목은 제품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법적 경제적 제재 방안 연구. 제목이 좀 너무 거창합니다만은 법에다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제재 수단을 좀 넣어달라,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개요, 목차 구성, 연구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과제 개요는 저희들이 5개월 동안 용역을 수행해서 지금 이제 최종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연구기관은 한국입법학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이 투입돼서 연구를 했고, 연구 배경은 제품 안전에 관한 국민의 요구 수준, 그다음에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제 동기가 되겠고, 특히 다양한 제품과 다양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 적정한 단수산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현재로 단수산 좀 획일적이다는 이야기죠.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량 불법 제품에 의한 유해 사례 또는 리콜 건수가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형사 제재로는 검찰의 업무 부담 등으로 단속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특히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것은 선진국의 좀 제도를 잘 참고해서 우리한테 맞는 방법을 좀 도입해달라,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 세션의 생태계, 지난번에도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고 오늘 또 좀 부담이 됩니다. 앞부분에 굉장히 고담 줄론에 해당하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실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우리 업계에서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이게 이제 업계에서도 규제로 느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정부 측에서는 규제를 줄인다는데 자꾸 또 신설하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자꾸 신경이 쓰이고, 사실은 이제 앞에 생태계 세션 이런 부분에서 많은 그런 입법 지원 자료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또 저희들이 최종 보고서에 좀 추가를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 과제는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입법 과제이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현황, 법제를 만들려면 또 현황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현행 법제 현황, 그 다음에 그게 집행 현황, 집행 과정에서 규제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문제점을 좀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제도들을 또 참고를 했는데, 특히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많지만은 여기서 미국, 독일, 일본을 중점적으로 했고, 나머지 중국이나 호주들도 좀 참고를 했습니다. 저희 스타디한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경제적인 제재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 사장이 이제 저희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기존 법령상에 또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걸 제품 안전 쪽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봤고, 개선 방안으로서는 이제 과징금, 이행강제금 도입과 형벌법규 정비 쪽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단계별 대응, 이런 것들을 좀 적었습니다. 연구 목적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앞에도 나왔지만은, 저는 특히 이게 이제 우리 이 제품 안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제 규계이나 이런 데를 통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세월호 이야기는 저희 공무원이나 공무원 출신들은 그게 참 다시 꺼내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의 희생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미끄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거론을 했습니다. 안전사회를 만들자, 이거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자 또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산품 분야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공산품 분야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기 쉬운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제품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또 유통 경로 이런 것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 효율적인 제재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 목적은 결국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현재 그 경제적 제재 방안을 강화한 그쪽으로 이제 저희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형사처벌이라는 전통적인 강력한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소음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서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하면 2014년 동안에 이제 그 우리 제품안전협회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검찰에다가 이제 그 수사 의뢰를 한 사건들을 분석해 보니까 418건 중에서 이 기소유예가 131건. 그러니까 이건 뭐 없던 걸로 하자는 거죠. 혐의 없음, 이거 완전히 없던 거죠. 18건. 그리고 이건 좀 문제 있다고 한 게 이제 구약식. 구약식이란 게 뭐 생소한 용어를 모르면 약식 명령을 구하는 그런 처리 방식이죠. 검찰에서. 그 약식 명령에 들어간 게 이제 178건인데 약식을 들어가면 이제 벌금을 내야죠. 근데 벌금이 100만 원 이하가 125건. 뭐 최고 많은 게 300만 원인데 그게 14건. 300만 원 초과가 또 7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형벌 처벌권 뒤에 나오지만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거기에 비하면은 이건 소음방망이구나 이렇게 금방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할 때 특히 그 외국 법제를 좀 연구를 했는데 제가 항상 느낍니다만은 외국제도 도입할 때 우리 현실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좀 잘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 협회 회원님들께 설문조사를 올렸더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게 의외로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 문제가 많은데 우리 같은 사회에서 일부 그 뭐랄까 좀 질이 좀 낮은 그런 소비자들 그런 분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우리 현실 여건을 좀 잘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관련 법제 우리는 항상 입법례를 잘 따지기 때문에 입법 선례 그걸 좀 보고 그다음에 또 이 행정 행위의 어떤 의무를 확보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법령을 잘 지키도록 하는 그런 수단은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행정법 이론을 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이건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드 서베이를 했는데 전문가분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고 또 설문조사 실시했습니다. 그 자문단을 또 활용을 해서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현행 법제를 보면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제품 3법 더하기 1. 이제 제품 안전 기본법이 각종 핵심적 법인데, 이 법은 이제 말 그대로 기본법답게, 수많은 종류의 제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용될 법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정부 부처의 업무 분장상 일부 그 제품은, 그 소관 부처에다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품 안전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연구와 관련된 사항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은 기본법에서는 리콜 제도가 가장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리콜과 강제적 리콜을 규정하고 그 리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그러면은 3년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한 거는 인증 후에 부품을 변경해서 뭐 제조 유통한다. 이런 경우에도 여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품 안전의 가장 일반적인 법은 이제 안전기본법은 특히 리콜이라는 것은 사후에 시장에 나온 뒤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시장에 나오기 전에 주로 제도들이 많이 품공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인증제도 아까 인증제도 좀 이야기 나온 것 같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자율안전확인제도 규제를 자꾸 완화하면서도 목적을 달성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도들이 자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품질 표시제도 특히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또 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런 제재로서는 유해 사실을 공표하고 또 리콜을 실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제재는 약간 형사처벌로 역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인증기관들이 또 잘못을 할 경우에는 이제 업무정지 같은 그런 전통적인 행정법상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용품 안전 관련법은 지금 이제 품공법하고 통합을 지금 추진 중에 사실 입법 구조가 유사합니다. 이건 전기용품에 중점적으로 이제 대상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안전 인증 검사 제도, 그다음에 확인 대상 신고 안전 검사 제도, 제재는 안전 인증 지정 취소, 인증 대상 경우 리콜
그다음에 형사처벌은 역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은 어린이 제품들이 하도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 만드는데 상당히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좀 새로운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리콜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인증 제도,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제도 뭐 용어들은 조금씩 다른다마는 유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불법 제품 판매 제한 제도, 뭐 친화기업 지정 이런 것들이 있고 형사처벌은 역시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좀 지루하고 딱딱하시죠? 빨리빨리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 관련 법제, 아까 말한 제품 안전은 우리 국가표준기준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처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소비자의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위에서 이걸 이제 보고 있는데 소비자기본법에서 그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량 규계 격정화, 안전 기준, 표시 기준, 거래 적정화, 소비자 정보 제공, 그다음에 역시 중요한 게 또 리콜 제도가 여기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중에서 좀 등치가 크고 그 뭐랄까 국민들이 많이 관심 있는 게 이제 자동차인데 요거는 또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제품안전기본법이나 품공법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제 워낙 대기업이고 또 국제적인 경쟁력 갖춘 뭐 그런 기업들이 뭐라도 상당히 규제가 그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자율 규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것은 역시 리콜 제도죠. 리콜 제도인데 여기에 대한 처벌은 이제 10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로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법은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두 가지 유형에 그게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재 현황을 보면은 이제 정식 기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 기소를 기피한다.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이 46%고 약식명에 따른 벌금이 5%다. 그다음에 5%가 아니고 54%겠죠. 착오가 나서 죄송합니다. 벌금도 미미한 액수만 부과를 하는데 최소 금액이 10만 원이고 최고가 500만 원이다. 그다음에 사업자별로 이제 제재 보면은 수입업자, 또 수입 구매 대행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그래서 수입 구매 대행업이 조금 분량이 좀 적은데 우리 현실 상황에 비해서는 좀 이게 단속이 좀 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매업자는 숫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재는 또 16%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속상의 애로 요걸 또 제가 쭉 인터뷰를 해보니까 유통 경로 추적이 굉장히 어렵다. 그다음에 인증 제품과 유통 제품이 또 굉장히 상이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인증 받아놓고 다른 걸 파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인증 자체를 또 브로커한테 시켜가지고 뭐 컨설팅 업체에 또 횡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 이건 상반기 포럼에서도 다뤘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단속이 곤란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300매를 했는데 메일로 한 부분은 거의 안 들어오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조사한 것이 90매 정도 회수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저희들이 막판에 좀 해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불량 불법 제품이 얼마만큼 돌아다니고 있는가 이걸 좀 조사해봤는데 그런 소문을 들었다 하는 게 의외로 낮았습니다. 22% 정도가 그런 유통을 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다음에 비율은 얼마 되겠냐 그랬더니 뭐 한 20% 미만이다. 그 다음에 내가 불량 불법 제품으로 손해를 입었냐 하는 건 한 9%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때 가장 큰 명분은 이 불량한 제품으로부터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그게 가장 큰 건데 이 업계에서 스스로 그걸 우리는 뭐 손해보겠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 버리니까 갑자기 제가 말문이 좀 막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겠다고 이제 거기도 여쭤보니까 현행제도 효과가 그래도 있다는 게 60%예요. 그러니까 뭐 형사처벌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거니까 효과가 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단속을 제대로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과 이행강림을 도입하면 어겠냐 했더니 이건 이제 또 찬성하시는 분이 88%이고 거의 압도적 찬성이요. 이게 좀 앞뒤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산정 방식은 이제 역시 그 판매액에 비례하는 것이 더 선호되고 있고, 필요하면 정액제도 필요하니까 혼용을 하자. 순전히 정액제로 하는 것은 좀 반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에서 이제 도입된 제도 뒤에 나오는데 그거는 찬성이 69.6%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외국제도 분석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가 뭐 아직도 일본 법제를 많이 베끼고 있기 때문에 하고 특히 과징금 같은 거는 특히 징벌적 과징금은 일본이 그 입법 모델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또 이행 강제금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독일을 연구를 했는데 독일은 특히 전통적인 제조 강국이죠.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점이 많이 있고 특히 EU 이런 데서 안전 기준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하고 우리나라 과징금 중에 영업정지 가중과 비슷한 민사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외국제도 비교를 해보면 이제 형벌,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벌적 배상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형벌은 뭐 모든 나라에서 다 있고요. 과태료도 대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은 뭐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단은 여기 뺐는데 그리고 이제 과징금은 미국하고 일본이 있는데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고 징벌적 배상은 미국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 중국은 좀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안전 쪽에서도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타 제재 수단으로 뭐 생산 중단, 리콜, 시정명 이런 다양한 수단들을 같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네, 각국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개발한 것 같다. 그 다음에, 느낌이 이제, 이 나라는 제품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엄벌주의고, 관용이 없다. 우리하고 좀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 사법을 혼용해서 다양한 수단을 개발해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단속 인력이나 비용을 절감하게 한 이런 수단들이 되지 않겠냐. 제재 효과가 강해지면은 그만큼 단속의 노력이 덜 들게 하겠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의무형 학부수단, 전통적 수단으로는 형사처벌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것도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뭐, 과료도 있고, 법진급도 있는데, 과태료는 이제, 세법에서는 가산세라 그러죠. 이건 행정상의 협조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근데 이제 형벌 중에서 좀 경미한 거는 뭐 과태료 전환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이건 강력한 그런 수단인데, 우리 제품안전에서는 이거는 이제 인증기관 이런 데다가 운영하고 있고, 우리 제품안전, 제조업이나 판매에 대해서 이걸 운영하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행정상 강제징수 이것도 이제 전통적 수단에 해당했습니다. 새로운 수단으로 이제 과징금,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공표, 관할소지와 뭐 가산금, 부당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과징금이 징벌적 과징금과 변현된 과징금 두 가지가 있다.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지금 도입 초기로서 일부 법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징금제도 도입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징벌적 과징금은 1980년에 우리 공정거래법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때 뭐 굉장히 검찰하고 알력이 좀 있었는데 경제 분야에 대해서 검찰이 뭐 아냐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경제 관료들하고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검찰이 양보를 해서 만약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은 형사처벌은 거의 못하는 걸로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 과징금을 법제처에서 또 같이 합작으로 만들었던 법제처 벌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데 어쨌든 이 법이 나온 뒤에 검찰에서 굉장히 후회를 했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 고유한 권한인데 이걸 갖다 이쪽으로 대체시키면 되겠냐. 그래서 지금 또 징벌적 과징금은 이 벌금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한 20개의 법률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쓰이는 게 변현된 과징금인데 이건 자동차 운수사법 역시 비슷한 시기에 도입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 이런 걸 갖다가 줄이자는 것이지 무슨 뭐 검찰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을 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검찰과의 또 마찰이 생겨가지고 한때 제동이 걸렸는데 요즘에 이제 검찰의 형사처벌하고 병행한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되니까 이것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100여 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과태료, 벌금 이거는 이제 서로 중복해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률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이제 그 집행벌이라고 좀 너무 강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죄송한데요. 그 비대체적, 그러니까 그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가 그 건물 같은 거 가서 동원해서 그냥 뽀록 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리콜 같은 것도 하나 이제 그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안 할 때는 돈을 자꾸 부과를 해가지고 심리적 강제를 통해서 자기 손으로 하게 만드는 거. 이게 집행벌인데 이행강제금은 이제 그래서 집행벌로서의 그 과태료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과태료하고 비슷한 일이 참 많은데 이게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반복 부과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굉장히 그 남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운영하다가 해방 이후에 폐지했다가 80년에, 91년에 건축법에서 도입을 했죠. 건축법은 이건 사실은 그 대체적 작용이기 때문에 좀 설득이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이 하도 많으니까 그 일일이 뭐 가서 뭐 동원해갖고 그 용역업체 동원해서 붙일 수 없고 그래서 돈을 물리는 게 제일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제처에서 이거 심사할 때 뭐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야 이거 도입되면은 자 국민들이 엄청 싫어할 거다. 그러니까 좀 그 옛날에 또 안 좋은 걸로 폐지됐으니까 좀 약화시켜라. 그래가지고 뭐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또 부가 횟수 제한하고 해서 굉장히 제한했던 건데 이제 그때 어리숙하게 잘못 도입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과태료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우리 과태료 제도가 굉장히 지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징금이나 이런 건 행정처분인데 과태료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검찰이 운영하는 제도와 비슷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이행강제 도입할 때는 그걸 모르고 과태료하고 비슷하게 도입했는데 지금은 과징금에 맞춰 행정부 공무원들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바꿔놨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도 뭐 처음에 시작이 힘들지 나중에 또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부터 쉽죠. 그래서 뭐 도둑질도 그러고 뭣도 그렇고 바람 피우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다 그러는데 뭐 이행강이 이렇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30개 법률에서 지금 잘 도입돼서 남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품 안전과 관련해서 어떡하냐? 우선 다른 유사한 것도 안전관리 법령을 보면은 아까 자동차관리법에는 징벌적 또 과징금, 영업정지 가름 과징금 두 가지 다 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는 거, 그러니까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이제 이야기하다거나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뭐 식품위생 먹는 것은 여기 우리 국회의원이 관리를 안 하죠.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도입을 해놨습니다. 뭐 식품위생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또 여기서 하는 뭐 의료기기, 화장품,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뭐 거의 뭐 그냥 과징금을 남용할 정도로 그냥 그 다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품 안전 쪽은 너무 신사적이서 그런지 아직 그 도입을 안 하고 있죠. 아까 자동차 관리법 빼놓고는. 그래서 이제 우선 이걸 할 때 목표를 좀 설정해야겠다. 이런 걸 왜 자꾸 그 규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걸 만드냐? 그 높은 수준의 제품 안전을 유지해야 된다. 그건 아까 안전사의 약속이죠. 그다음에 실효성에 있는 제재 수단을 확보해서 법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역시 제품 안전을 잘하면은 이게 대한민국 제품이 훌륭하다 그러면은 이게 품질 관리가 되고 브랜드 가치도 올라갈 수 있고 잘하면 국격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저는 여기 우리 포럼에 오시는 대부분의 회원님들은 다 선량한 그 준법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믿고 이런 분들은 이 법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손해나지는 않지 않겠냐.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또 그 법을 서툴게 집행하면은 마찰이 생기겠습니다만 그건 부수적인 문제고 법을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키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제로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데 징벌적과 영업정지 가름을 두 가지를 다 동원하는데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입니다. 이행강제금 도입, 이건 리콜이라는 공통적인 제재 수단. 이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을 해야 되겠다. 제가 아까 남용이라는 말을 썼는데 제품 안전에서 리콜에 대응해서 하는 거는 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회원님들도 뭐 과징금 이행강제금 묶어서 여쭤봤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또 찬성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형벌복귀, 현행 형벌복귀가 좀 조금 미미합니다만 약간 좀 그 정비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벌금과 징역형, 그걸 병과, 다른 법에는 병과할 수 있는데 이건 병과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아까 보신다시피 벌금에 때리는 게 불구하고 징역형 때리는 건 한 번도 없는데 뭐 병과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겠지만 뭐 어떤 법적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형량도 소비자보호 기본법하고 제품안전 기본법이 서로 안 맞습니다. 거기는 벌금이 5천만 원이고 여기는 3천만 원이고 그런 건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태료 개선 문제는 이것도 과태료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해야 되는. 요거 먼저 별도로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연구 대상에 뺐습니다. 그다음에 제품 안전과 경쟁 제재의 부수적 과제. 이렇게 이행강제금, 과징금 도입한다고 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확고한 집행 의지가 있어야겠다. 검찰이든 담당 공무원이든. 제도 만들어 놓고 집행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다음에 제재에 대한 계도 및 홍보가, 이건 이제 우리 설문조사 할 때 많은 의원님들이 공무원들도 법을 잘 모르더만 우리한테 법 지키라고 하면 되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저가 이제 계도 및 홍보는 어느 부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강화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특히 이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은 담당 근로자가 무슨 죄가 있냐, 담당 근로자만 처벌하고 사장은 어디 빠져나가 버리고 이런 경우 많더라. 양벌 규정 이런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이런 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조금 요건 특별히 지금 법을 고칠 사항은 아니고 제도 운영을 잘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도의 중복 운영 문제.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아무 제재나 다 갖다 써도 붙여도 되는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원래는 저는 이중제재는 국민들이 느끼는 게 이중제재면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검찰에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솜방망이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에 있는 법정형하고 실제 운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법정형으로서는, 법정제도로서는 형벌과 다른 수단을 병과할 수밖에 없다. 중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현재에서도 그런 이제 현실을 파악해서 그런지 이중제재 아니다. 이중제재면 헌법 위반이 되니까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실명가는 이행강제금, 과징금, 벌금 세 가지를 그냥 다 규정해서 그야말로 화려한 처벌을 규정해 놨더라고요. 그 법도 제가 심사를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들이 너무 심하게 되면 또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도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적정하게 도입해서 잘 운영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제 부동산 실명제가 행정심판해 보니까 한 건에 113억짜리 사건이 들어왔던데 과징금 이런 건 정말 경우에 따라 엄청나게 큰 금액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행감료 벌금도 중복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형사처벌이라는 제재가 굉장히 그런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형사처벌, 제품 안전을 위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된 영업정지에 가름한 과징금은 각종 인증기관, 아까 인증기관 이야기 자꾸 나왔습니다만, 인증기관들이 이제 인증을 잘못했을 때, 이거 전부 업무정지하고 해버리면은 인증 받아야 할 기관들이 더 골탕 먹이니까 이 양반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과징금으로 강화를 할 수밖에 없다. 리콜 명령. 리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소비자 기본법 할 때 리콜이라는 게 뭐냐 했더니 그거는 오히려 리콜을 잘하는 기업들은 신뢰가 높아져서 국민들이 굉장히 소비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야 하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생각 안 하죠. 리콜 하면 굉장히 창피하고 신용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리콜 명령 내리고 잘 이행 안 하는 데도 많은데 이걸 하도록 만들려면은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동원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도입해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제 아까 69.2% 회원님들이 찬성을 하시는데 이거는 좀 제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나서 설문을 할 걸 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현재 하도거래 공정화 이런 법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소비자와 제조업자 사이 관계거든요. 업자들 사이 관계거든요. 과징금 이행강제금은 공무원들이 집행합니다. 근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결국 문제 제기를 소비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법원에서 결정하는데 이게 그 책임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달리 굉장히 그 가혹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죠. 그 대신에 요건도 까다로워서 뭐 고의과실에다가 악의, 저 영어를 잘 모르는데 뭐 멜리스라고 뭐 굉장히 안 좋은 건가 봅니다. 그걸 증명해야 되고 또 증명도 고도의 증명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저 개인정보보호법하고 하도급법에서 해놓은 게 과연 이거냐? 3배라고는 해놨는데 그 이걸 만약에 우리 또 이건 집단소송제 같은 것도 또 도입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렇다고 지금 이 징벌손해배상제도는 우리나라 법조계 전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품 안전 관련해서는 그 여러 어떤 회원님들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블랙 컨슈머들의 악용이 너무 우려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다른 수단을 도입하면서 과징금 이런 거 도입하면 이것까지 도입해 놓으면은 그야말로 이제 선량한 업자들까지도 막 부담을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연구 결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다음에 도입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과징금의 이행 강제의 부과 기준 이제 어떤 데 대해서 할 거냐? 그러니까 아까 말 징벌적 과징금은 유해 불량 제품의 제조 유통 수입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영업정지 인증기관 이행 강제금 리콜 명령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과 기준은 아까 정액제는 싫다 그랬는데 징벌적 과징금은 역시 매출액에 비례해야 된다. 그 매출액이란 건 거래량 곱하기 거래 가격인데 그걸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입법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제시를 했고 영업정지 가름은 영업정지 기간에 비례해서 정액제인데 그러니까 정액제는 정액제인데 업무정지 기간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집행할 때 공무원들이 뭐 거래량이 얼마고 거래가격 따지고 이런 걸 기초적인 자료 조사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액제로 해버리는 게 또 편하긴 한데 제품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을 정액제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부과하는 게 맞다. 그 이행강제금은 그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심지어 강제 효과를 부여하는 수준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감안해서 액수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 금액은 좀 더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다는 결론을 가졌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대상 법률은 이제 기본법, 풍공법, 전환법, 어린이집품법 그 법과 시행령에 대해서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법 추진 전략으로 부처 협의할 때 특히 이제 뭐 소비자 기본법을 가진 공정위에서 야 우리는 없는데 왜 너희는 있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보고 좋으면 너희도 해라 뭐 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국토부에서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부처 또 제품 안전은 여러 부처에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 좀 협의를 충분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규제 심사 우리 토론하신 변호사님이 또 규제 심사에 관심이 많으셔서 좀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거기 규제비용 총장제를 도입해갖고 지금 한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은 이제 이 도입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다만 사회적 규제로 인정받으면은 총장제 적용 안 받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 생태계 이야기에서 나왔듯이 이게 정말 필요한 사회적 규제다. 그리고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졌는데 그쪽에서도 좀 이런 거 할 때는 규계위한테 좀 너네들도 의견 내라. 꼭 뭐 사고 나고 공산품으로 해서 큰 대형 사고 난 뒤에 또 뒷북치지 말고 이런 거 할 때 좀 의견 내라. 이거는 필요한 규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법 예고에서 이제 불법 사업자들은 또 반대를 하시겠죠. 근데 입법하다 보면 불법을 저지르는 분들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관심이 없어요. 법 그런 거 뭐 어떻게 하거나 우리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계속 불법을 하겠다. 나중에 효과적인 제재소에 나와서 이제 그때 제재를 당하시면 그때서 후회를 하시겠죠. 그 선량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 설문조사를 한번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국민 생활 그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것은 국가 경쟁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고 국격을 향상한 길이기도 하다. 저는 그걸 이 연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바쁘신데 나와주신 또 법을 잘 지키시고 이 국가의 경제 발전에서 좀 선량한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조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섹션 토론자들 앞으로 나오시죠.
쉬는 시간이 없이 진행되는 만큼 화장실 가실 분들은 자연스럽게 가시고요. 그다음에 저 뒤에 커피라든가 음료수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섹션 그 제품 안전위원 법적 경제적 제재 방안 사회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병호 교수님께 패널 소개 및 진행을 맡기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성균관 저는 지금 성균관 대학교에서 행정법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자께서 법제처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시면서 쌓은 내공을 강의를 제가 듣고 즐겁게 듣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설문조사를 통한 어떤 현실적인 방안을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요 책의 순서대로 우리 재정찬 대표께 방금 인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낙훈 법제심의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제처 근무 중이십니다. 그 다음에 제 오른편에 앉은 조상규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PPT 자료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많이 되었고, 또 실제 이 실무자들 관련되는 분들의 여론조사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방안을 제시를 했었을 때 나중에 좀 억울해 내지도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여론조사를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어차피 이 법을 법제처에서 실제로 또 담당하시게 될 고낙훈 법제심의관님께서 발표자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찬 대표님 마지막 슬라이드에 준법 선량한 사업자 감사입니다. 그게 좀 머리에 남습니다. 이게 법률 문제가 돼가지고 중원본 얘기하면은 이게 법률 문제는 항상 논리가 앞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조금 할 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 중심으로 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품 안전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행정적, 경제적 제재 방안에 관하여 다양한 법적 쟁점 등의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조정찬 대표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텍스트를 보면 지금 텍스트 제가 뽑아왔습니다. 요 정도 됩니다. 이게 한 300여 페이지에 가깝고, 이 발표문의 내용을 보거나 분량을 고려할 때 행정법 분야에서 행정벌을 제외한 집행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즉 행정기관이죠. 행사할 수 있는 제재 처분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대안 마련에 이르는 실로 대단한 노작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언중들이 쓰는 말로 거의 이 행정적 제재에서는 끝판왕 정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행정적 제재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가 더 이상 논란을 토론을 안 타도 될 정도로 완전히 결정파는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조 대표님 발표문을 통해서 현재 제품 안전 관련 법상의 제재 수단과 운영 실태 분석, 형사처벌 위주에서 탈피하고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제도적 방안을 조망할 수 있었고, 특히 현행 실정법의 입법례 검토를 통하여 향후 입법 방향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실정법 도입에 검토를 하고자 하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실질적 효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아까 보셨겠지만 실증적 관점에서 분석,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다 퍼센테이지까지 다 설문조사 하셔가지고 이런 면에서는 갖고 온 노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번 세션의 주제인 과징금 제도, 과징금 도입 등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실정법에서 적용에 관하여 제 생각과 그동안의 고민을 좀 말씀드리고 발표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저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이는 대단한 행정력의 동원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부수하여 기업의 경제활동과 다양한 기업가의 창의를 저해하고 나아가 우리 자본주의의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규제로 발현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규제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기에 이 국가의 역량과 관심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하면 그 당위성도 있다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시대 정신과 이에 기반한 정보와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첨예화 추세와 더불어 규제 철폐 내지 완화는 선진국과 신흥국을 불문하고 국가 경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소위 직구구매 그리고 국제교육의 급증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저가 불량품의 증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제품 안전을 포함한 안전관리 법령 전반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각종 공산품 안전과 품질에 관한 규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이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규제 철폐 내지 완화의 세계적 조류는 거스를 수 없다 하겠으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보건, 첫째 보건, 안전, 환경과 같은 영역에서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에게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계적 화두인 규제 이슈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중 공공행정과 규제계획에 관해서 그래도 권위 있고 활발하게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 OECD로 알려져 있습니다. OECD에서 최근에 발표한 좋은 규제에 대한 원칙을 보면 첫째, 명확하게 설정된 정책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효과적 수단을 확보해야 된다. 둘째, 건전한 법적, 경험적 기반 위에서 정책이 수립돼야 된다. 셋째,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이 산출돼야 된다. 넷째, 비용 및 시장 왜곡이 최소화되어야 된다. 다섯째, 목표 중심적 접근과 시장 인센티브를 통한 혁신이 자연스럽게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섯 번째는 규제 이용자를 위한 명확하고 단순하고 실용적인 방법이 채택돼야 된다. 그리고 일곱째, 다른 규제 및 정책과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국내와 국제적인 레벨에서 거래와 투자가 촉진하고 경쟁적인 규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의 제품 안전에 관해서 기본법인 제품 안전 기본법을 보면 제품 안전성 조사, 열람 공표, 리콜 권고, 리콜 명령, 결함 불량 제품의 수거 의무, 내부 휘슬브로 보호, 사업자에 대한 교육, 벌칙 및 과태료 등 제도적으로 많은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당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다시 이러한 오늘 말한 과징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 제도가 불가피하다면 그 제재의 종류 수준 등을 도입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거기서 여기에서 이제 신중한 접근으로서 몇 가지 기준을 정해봤습니다. 첫째, 목표 역할은 명확합니다. 규제 구조와 틀을 만드는 입법에서 규제의 목적과 규제의 구조 및 틀이 규제기관의 담당자, 피규제자, 그리고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규제를 만들고 향후에 잠재적으로라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충돌 상황이 예견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투명한 해결 방안까지도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과도한 영향의 방지와 신뢰 유지입니다. 규제자의 결정은 정치적 프로세스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인식되어야 되겠고 결정의 객관성과 불편 부당성에 대하여 반드시 공공의 신뢰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규제자의 조직적, 재정적 그리고 의사결정자의 근거는 법률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규제자는 새로운 주요한 제도적 결정하는 데 있어 경험적 기반 그리고 이전에 취해졌던 조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해당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의사결정과 지배구조입니다. 바람직한 집행의사결정 모델로서 규제자는 규제 대상 활동에 대한 속성과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의사를 결정해야 되며 또한 이러한 완벽한 이 자료가 축적된 상태에서 규제의 수준, 그 정도, 그다음에 전략적 감시 수준, 모니터링의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자문을 할 수 있을 정도 전문가 같은 이해관계자가 그들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성과 투명성입니다. 규제자는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규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검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자는 성과를 잘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규제에 대한 정보와 불복을 위한 절차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불복의 대상은 권한의 남용 일탈 또는 절차의 위반, 그다음에 자료에 대한 검토, 누락, 비례 원칙 위반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규제자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그 이유와 함께 공개되어서 피규제자가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통입니다. 바람직한 규제자는 규제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건설적이고 투명한 접촉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절차는 규제자가 특정 이해관계자들에게 포획되어 있거나 유착되는 것은 반드시 방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원의 조달 가능성입니다. 행정력이 동원되는 것만큼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재원이 조달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강구돼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과평가입니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고 나면 이에 따라서 과연 이게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성과평가가 반드시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의 도입에 따른 바람직한 원칙은 규제의 가이드라인과 수준뿐만 아니라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경제적 제재에서 당연히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권력분립의 축과 관련하여 소위 이 법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규제를 신설을 할 때 그러면은 정부 입법을 거칠 것이냐 의원 입법을 거칠 것이냐 그 문제가 있는데 의원 입법을 거칠 경우에 소위 이제 입법 절양 또는 입법 형성 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회법의 경우가 이제 그런 건데 장기간의 검토와 신중한 절차를 통해서 입법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조차도 최근에 안보법제라든지 또는 원샷법 있죠. 저기 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옛날보다는 훨씬 더 입법 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을 해서 약간의 제가 말한 이 규제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측정이 요런 측정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런 거에 대한 조금 검토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일본 경쟁력 강화법을 보면은 원샷법이죠. 보면은 이 특정 기업에 대한 이 구제 수단까지도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는 처분법 우리가 극구 피하고자 하는 처분법적 성질까지도 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 만정과 관련된 법규들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두고 있는데 이제 보면은 징역, 벌금, 과태료, 그다음에 행정벌, 그리고 영업정지 또는 인증 취소 같은 것이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산품 안전을 확보하는 기본법은 제품 안전 기본법이고 관련 법률로서 이제 품공법이 있고 분야별로 아까 전기 안전관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그다음에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별도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기본법이 있다는 것은 아까 조 대표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량 제품에 대한 현행 실정법상 제재 제도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불비하다는 점입니다. 즉 아까 말한 대로 형사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위반 유형에 대해 획일적으로 행정 형벌이나 과태료를 적용하여 위반 유형 사이의 맞춤형을 고려한 특별한 효율적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이고 셋째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환수 수단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벌칙 규정이 이제 여러 가지 법률이 있죠. 제품 안전에 관한 있는데 이러한 벌칙 규정이 상호간에 미비하거나 불균형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조 대표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고의적이거나 상당히 무거운 배상액으로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배상하는 제도로 고의적, 악의적, 반사회적 의도가 분명한 불법 행위에 개재되었을 경우 입증된 재산상의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영미법 국가에서 주로 확립이 됐는데 최근에 국제무역과 관련해서 언론에 나는 거 보면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마치 요 불량 제품만 있으면은 모두 다 이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만 도입하면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거 전가 보도처럼 효용성이 부풀려져 오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으나 사실 아까 조 대표님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인용되는 비율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용되는 비율이 뭐 아까 조 원장님 자료를 보면은 3% 미국에서 보면요 그 정도 굉장히 낮고 구성 요건으로서 악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도 증명이 필요하고 또 피해자의 과다한 재산상 이익에 돌아가는 겁니다. 즉 우리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아까 69%인가요 찬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조 대표님 말씀 나왔지만 뭐가 있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진상 고객들 하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그 손해가 많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제자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거쳐서 불량제품 생산업자에 대해서 새로운 경제적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되었다면 제품 안전 법제상의 제재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불량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정된 형사처벌 역량으로 인해서 형사처벌 위주 제재를 보완할 수 있는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방안의 도입이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부수적으로 품질 향상을 통한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 나아가서 국격의 제고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 제도 도입하고 리콜 명령 제도를 보완하는 이행 강제금 신설을 제도 양대 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현행 실정법 운영을 통해서 축적된 건전한 법적 기반 위에서 제시된 가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다만 그러나 이게 자칫 새로운 제도가 계속 새로운 규제 도입했다는 문제인데 새로운 제도가 산업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사업주와 물품 제조 근로자 간의 책임 전가, 제도 역기능 내지 예기치 못한 풍선 효과를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의 도입에 따른 입법의 방식, 수준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인데 이 점에 관해서는 발제하신 분이 단연간 실무 경륜에서 온축된 제도화 다양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과징금의 산정이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여기에 관해서도 풍부한 실정법적 신뢰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어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되리라고 기대됩니다. 다음에 입법 전략을 언급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입법 추진 단계에 있어서도 정부 입법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협의, 입법 예고, 규제 심사, 정부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제 전문기관, 즉 제가 몸담고 있는 법제처입니다. 심사를 거침으로 내용에 대해 풍부한 숙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의원 입법의 경우에는 아까 입법 재량이라든지 입법 형성작용의 문제가 대두될 때는 상당히 무리한 입법도 제가 보면 경험상 보면 제가 심사할 때 보면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는 이 주무부처에서 이 의원 입법을 할 때 많은 의견 제시라든지 입법적 문제점은 제시를 해서 많이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는 대안을 연구 검토에 발제하신 분은 그에 대한 나는 중압감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제 마지막으로 하면은 그 조 대표님 이 두 가지를 도입하면서 질문 소외가 어떠셨는지 중압감이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다만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건 지금 현재는 이 물품이 전부 공업적으로 제조된 물품에 그치고 있는데 현행 제도를 확장 발전시켜서 무형의 서비스 제품까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관광이라든지 어린이 보육, 학원, 운송, 개인에게 제공하는 용역 등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요즘에 뭐 불량 물품 처음에 계약과 다르다든지 처음에 판촉 활동과 다르다 이런 문제까지도 앞으로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문제는 어떤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업자 단체에서 69%인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다는데 앞으로 추후 더 서베이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왜 이렇게 찬성이 많으신지 저는 이걸 오히려 반대가 엄청 많을 것을 생각했는데 본인이 의외더라고요. 혹시 생각은 어떠셨는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발제자께서도 충분하게 하시고 또 토론자께서도 300페이지 넘는 저 자료를 너무 성실하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발표자께서 지금 토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시간이 보여될지 좀 우려가 됩니다만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토론 내용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조 변호사님께도 이제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다음 세션만 없으면은 충분하게 좀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한 5분 정도로 시간을 정해서 좀 발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원의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최대한 짧게 저는 이제 실무상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 두세 가지 점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이제 제재 방안에 대한 연구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재 조치의 효과성에 어떤 제재 조치의 효과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경제적 유익을 어느 정도 박탈을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법익 자체의 균형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 논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외 사례를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연구인 것 같습니다. 시적절한 논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한 두세 가지 지적을 한다면 규제 신설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2중, 3중 처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비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데 대한 원론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산업부에서 규제심의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규제심의를 할 때 과징금 부분은 항상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금액도 문제지만 적정한 과징금의 대상인가라도 문제가 됩니다. 과징금 금액은 오늘 논의할 주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이중 처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내려면 발표자께서는 이제 형사벌과 행정벌의 중복이야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형사벌이라는 벌금은 당연히 이제 이 제재 효과 달성을 위해서 상당히 적합한 수단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수사기관의 어떤 판단에 일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벌 최소 원칙에 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은 형벌대로 두되 어떻게 행정벌 사이에서의 중복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냐. 즉 행정처벌에 있어서의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것들이 중복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신중하고 구체적인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 행위별, 행위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과도한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제재 조치가 가해져야 되는 구성 요건별 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예민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제재의 실효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지금 제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법인이냐 자연인이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실효성이라 하면 저희들은 이제 변호사니까 당장 그 금액을 내야 되는 사람이 법인이냐 자연인이냐. 그럼 법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법인을 파산시키고 새로운 신설법인을 만들어서 또 영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자체에 대한 효과는 제재 효과성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의의 출발점 한 가지는 양벌 규정을 어떻게 하면 또 보완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자연인과 법인을 엮어서 처벌을 함으로써 이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들은 상당히 조사가 많이 돼서 경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배 배상 제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 지금 하도급법에서는 3배 배상의 항목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할 때마다 3배 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3배 배상을 지금 이 논의에 추가를 하게 된다면 약간의 어떤 미스매치를 해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3배 배상이라는 것은 3배라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상 제도에서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문제입니다. 입증 책임을 사업자가 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소송을 했을 때 원청업체에다가 거의 대부분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 이 하청업체가 소송하는 걸 아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3배라는 금액보다는
이 손배 소송 자체의 구조를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관계와 이 소비자와 제조업자 사이의 관계는 조금은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급사업자는 그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책을 마련했을 수 있지만, 이 소비자는 제품 선택권, 소비자 선택권이 있고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거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반영되기는 그 관계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완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과제, 제품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법적, 경제적 제재 방안은 상당히 유의미한 연구가 되고 향후에 규제 심의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어떤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두 분 다 예리한 토론을 해주셨는데 뭐 한 5분 지금 5분 남은 시간만 쓰면 되죠. 뭐 조금 더 쓰셔도 우리는 앞에 분 한 10분 더 쓰신 걸 봤으니까, 그러나 시간 맞춰서 그 우리 고 심의관님, 우리 조 변호사님 언급한 것을 좀 답변 내지 코멘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 정도. 예. 예, 이 법, 저는 항상 심사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면은, 제가 이 법에 가담한 이 법이 과연 집행될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여러분들은 생산을 하면은 뭔가 분명히 유형의 뭔가 성과가 나오죠. 근데 이 법이란 거는 그 성과 측정이 아주 힘듭니다. 우리 아까 고시민관께서 시험관 측정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직생활 33년 끝내고 나오면서 내가 뭔 짓을 하고 나왔는지 도대체 확신이 안 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좀 안 하고 싶은데, 요즘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도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노력한 만큼 또, 그만큼 효과가 있을 거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품 말고 그 영역에 대해서도 좀 확대하면 없냐. 근데 이거는 현재 이제 제품 안전 기본법 이런 데서는 제품 쪽이기 때문에 이 법이 이제 잘 효과를 거두면은 소비자 기본법 이런 부분에서 영역 부분에까지 좀 확대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 부분 아까 제가 설문조사 말씀드렸는데 준비가 좀 짧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에도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두면 또 좋은데 이렇게 해도 도입하시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다면은 그 부분을 좀 잘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한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이제 조 변호사님께서 또 걱정을 많이 하시고 특히 우리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에 들어있는 하도급법은 원청업자와 하청업자 뭐 사업자끼리 문제니까 좀 다른데 이 제품 쪽에 가보면은 소비자법으로 가보면은 뭐 사업자들하고 소비자들 사이의 관계이기 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여간 분쟁이 엄청날 거다. 아까 인용률이 뭐 3%밖에 안 된다고 우리 거시민관이 말씀하셨는데 3%밖에 안 되는 결과를 놓고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가 겪는 소송상의 고통도 얼마나 크겠느냐.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저는 계속해서 좀 소극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재의 실효성과 아까 이제 제가 조금 이야기했던 거 현행 규정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이 되면은 법인은 원래 이제 뭐 징역형은 처벌 못하고 되게 이제 벌금형만 취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정가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부담을 안고 그걸 한 행위자한테 슬쩍 떠넘기는. 근데 과징금의 경우는 그게 특히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때 우리 택시 타면은 택시 기사가 뭐 잘못해서 과징금 물면은 회사에서 물어야 되는데 그걸 전부 기사한테 전가시킵니다. 이런 문제 생기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장님들도 오셨겠지만 직원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이것도 아니 도입되면 우리 직원들 월급에다 까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들께서 이제 직원들께서 이런 걸 할 때 위법한 행위는 이제 가담을 하지 마셔야죠. 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장이 시키더라도 이건 나는 처벌받기 때문에 이거 못하겠다. 과징금 또 부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원래 과징금은 법인이면은 법인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근데 정가 문제까지는
사실 법에서 또 개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이제 예리하게 그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상 선정 이거는 이제 일단은 저는 현재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그 유해 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 전반에 걸친 그런 현재 형벌로 되어 있는 부분을 거기다가 더해서 과징금이나 징벌적 과징금이나 이런 걸 도입하는 걸 했는데 우리 변호사님 또 지적을 받고 보니까 하나하나 또 따져봐야 될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위 유형에 따라서는 이거는 어쨌든 형사처벌로 좀 계속 밀고 나가기로 하고 이런 부분은 과징금으로 도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형사처벌 유형 아까 제가 해당 조문별로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은 해당 조문이나 조문석에 요 조문은 현행 벌금형 비록 300만 원, 뭐 100만 원의 벌금이지만은 비교적 충실하게 집행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항상 이래 만들 때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제처에 있으면 앉아서 가져온 거 심사만 하면 되는데 특히 세부적인 문제들은 입안부처에서 잘 검토했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지요. 근데 이제 제가 막상 입안을 하면서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 박 과장님도 계신다면은 이게 만약에 정책으로 추진되면은 제가 애프터 서비스를 충실해서 계속해서 참여해가지고 좋은 법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할 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예, 마치는 시간입니다만 혹시 블로그에 계신 분이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한번 뭐 전문가 발표자께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이 두 번째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